이 시간에는 그 은유의 시작, 30번째, 이 은유와 환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유와 환유, 5번째 강의로 이 시간에는 그 은유와 환유와 그리고 환유적인 시, 그러니까 이 은유와 환유, 그리고 최근에 환유적인 시란 말을 많이 쓰고 또 그 환유적인 시를 창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유적인 시의 정체가 뭐냐? 이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산문을 야콥스는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은유적인 결합이고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은유적인 결합이고 산문은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환유적인 결합이다. 그리고 모든 문장의 결합은 환유적인 결합이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의 경우 은유적인 결합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문시도 있고 서사시도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환유적인 시, 이게 오히려 시다 하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이 환유적인 시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고, 그 환유적인 시를 주장하는 근본적인 그 밑바탕의 논리가 뭐냐 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학자 소시르와 이 야콥슨의 공로는 세상의 모든 문장은 그것이 시든 소설이든 논설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이 등가의 은유적인 계율 중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선택된 단어들은 인접성의 환유적인 통합축으로 결합되어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의 경우는 이런 그 등가의 은유적인 계열 중에서 단어가 선택된 것들이 결합의 과정에서 일반 문장처럼 인접성의 관계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등가적인 은유적 관계로 결합한다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야콥슨의 정말 놀라운 발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장은 은유적인 수직적 축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환유적인 수평축으로 결합해 나가지만 시의 경우는 등가적인 은유적 관계로 결합해 간다는 말인데, 이는 시와 산문의 근본적인 변별적 속성을 밝혀내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는 물론 현재의 시들도 보면 시의 구성은 모두 은유적으로 결합된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서사시에도 그렇고 산문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그러면은 과거의 서정시는 모두 다 은유적으로 됐느냐?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제 야콥스는 시는 은유적으로 결합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살펴보니까 과거의 시나 산문시나 서사시나 모두가 다 살펴보면 분석해보면 환유적인 결합도 많이 있다. 특히 과거의 정형시가 우세하던 그런 시대에도 역시 환유적인 시가 우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조 황진의 시조를 한번 봅시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회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안에 시어원들 어떠리. 이것은 시조입니다만 서정적인 시조예요. 자기 감정을 드러낸 서정적인 시조입니다. 그렇다면 서정적인 감정을 드러냈으니까 환유적인 결합이어야 되겠지만은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청살리, 그 다음에 벽계수, 빨리 가면 청살리에 사는 벽계수야
또는 청산 속에 흐르는 물,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그럼 청산리는 삶 속이고 벽계수는 물입니다. 그럼 청산리와 벽계수 사이에는 은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청산리와 벽계수 사이에는 환유적인 관계입니다. 쉽게 감을 자랑 마라. 쉽게 간다. 그것도 환유적인 관계지 은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일도창야만 한번 바다에 나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네, 환유적인 구성입니다. 명월이 달이 아주 공산에 가득하니 명월이 만공산에 쉬어간들 어떠리. 네, 달이 공산에 가득하다. 이것도 환유적인 문제지 은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수많은 가사와 시조들은 삼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조가 삼장육구라고 하는 자수율, 리듬은 있지만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관계를 보면은 모두 환유적인 구성입니다. 그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포에서는 우리가 현대에서 가장 잘 아는 김소월의 시를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그럼 내가 보기 싫어 갈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설명이지 이게 은유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촛불이요 이런 식으로 동일한 등가 관계로 결합시키는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기가 였고 내가 싫으면 당신이 가신다면은 말없이 거기 보내드리겠다. 내 환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영변의 약산 진달래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고 있다. 근데 이것도 꽃을 갖다 뿌리겠다고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력 밟고 가. 그러니까 놓은 꽃을 밟고 가라.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워킹입니다. 워킹, 댄싱이 아니고 워킹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다시 반복한 리듬일 뿐이죠. 자,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그 과거의 시조라든지 또는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시의 경우도 이렇게 환유적으로 구성되고 리듬만 이렇게 살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시에도 말이요. 자, 그럼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그 과거의 시들이 그러면 과거에는 그럼 전부 다 그럼 리듬만 있고 그럼 은유는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과거의 시 속에서도 또 은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유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시들도 있고 또 은유적으로 되어 있는 시들도 있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일부에서는 시의 은유적인 이 등가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속성을 아예 거부하고 시는 오히려 환유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상과 함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 환유의 논리가 언어의 수사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탈근대적 사유의 체계로 중요하게 조명을 받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의 어떤 해체를 말합니다. 그럼 모더니즘 이전의 사고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더니즘 이전의 사고는 철저히 이 근대라고 하는 사고의 철저한 그런 세계관은 어떤 진리가 중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중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중심 안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는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더니즘은 은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중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밖에도 있다 해서 이 중심을 벗어나는 해체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을 벗어나는 행위가 환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탈근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계는 주상적 관념이 아니며 굳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동안 우리의 특정한 코드의 은유 체계로 사물의 존재를 지나치게 왜곡해서 규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물이면 물이지 아니면 마음이면 마음이지 어째서 마음이 호수가 되고 촛불이 되고 어떻게 강물이 되고 눈물이 되고 하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눈물이고 마음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사고방식의 대전환 그러니까 이 은유의 체계는 세계를 어떻게 선택하고 또 일부를 배제해서 오히려 어떤 사물을 차별해 왔다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인접성에 의한 결합과 통합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그러니까 이 근대 문명에서 영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영상문학 또는 복사문학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프린팅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는데 자 이러한 문화 체계의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 탈근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한 양식, 예술의 한 양식이 사진이다. 여러분들 사진은 있는 것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그럼 과거의 미술이라고 하면은 있는 것을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거기서 취사 선택하고 그걸 승화시켜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미술은 그 기존의 어떤 사물을 의미를 변형시켜서 메타포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미술은 메타포예요. 은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사진, 영화 이런 사실적인 것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사진의 경우 주체와 타자로 의계를 구분하지 않고 세계 전체를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처럼 은유의 그 수직축을 버리고 타자중심적 수사체계인 이 환유의 수평축으로 중심축을 옮긴다. 그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선택하고 조립하고 개조한 그런 새로운 미보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진이 훨씬 리얼리티하고 평등적이다. 무엇만 더 앞세운다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죠. 무엇을 더 강조하고 무엇을 의미 변형시키고 이런 것은 이게 오히려 주체와 타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은유의 수직축을 버리고 타자중심적 그러니까 주체중심이 아니라 타자중심적 수사 체계인 이 환유의 수평축으로 모든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이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도 이제는 은유 중심의 결합 구조에서 환유 중심의 결합 구조로 옮기는 것이 보다 현대적이고 진보적이라는 논리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막 우리 현대 시사에서 뭐 이런 입장에서 좀 상당히 그 실험적으로 그 앞장섰던 인물이 시인 중에 하나가 이 오기원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오기원은 그 이렇게 많은 시를 이 환유적인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오기원의 이 여름이라는 시 한 수를 보겠습니다. 강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집배원이 소변을 보고 있다. 강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집배원이 소변을 보고 있다. 물줄기가 들찔레를 흔들면서 떨어진다. 근처에 있던 뱀이 슬그머니 몸을 감춘다. 강은 물이 많이 불었다. 네, 여름이라고 하는 어떤 풍경을 막 스케치하고 있는데 강변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집배원이 소변을 보고 있다. 이게 은유가 아니라 그냥 집배원의 행위, 집배원이 소변을 보는 것이 은유입니까? 그것은 행동입니다. 그냥 환유입니다. 그런데 그 소변이 어떤 거냐? 물줄기가 들찔레를 흔들면서 떨어진다. 물줄기가 들찔레 꽃이다. 이렇게 은유가 아닙니다. 물줄기가 들찔레를 흔들면서 사실적입니다. 떨어진다. 근처에 있던 뱀이 슬그머니 몸을 감춘다. 네,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풍경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강은 물이 많이 불었다. 네, 지금 이 보면요. 집배원이 소변 보는 풍경. 그 다음에 그 소변의 물줄기. 또 그 몸을 감추는 뱀, 강물이 물이 부서 있는 모습. 그럼 여기 주인공이 뭡니까? 네, 주인공은 없습니다. 다 각각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시를 쓸 때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집중합니다. 앞서 박두진의 꽃 같은 것도 철저히 꽃은 무엇이다, 꽃은 무엇이다, 꽃은 무엇이다 이렇게 집중했는데 여기서는 네, 집배원 얘기도 아니고 물줄기만 주인공이 아니고 오줌줄기가 뱀도 주인공이 되고 네, 강물도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집배원도 주인공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타자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 각각. 자, 이런 논리를 펴고 작품을 쓰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어떤 사건을 마치 사진을 찍듯이 네, 또는 스케치 하듯이 기술해 나가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네, 행가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가리를 한 스케치입니다.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가리를 한 산문 이렇게 봐야겠죠. 철저히 은유를 배제하고 네, 환유적인 문장으로 행가리만 한 것. 이게 바로 이 환유의 시다 하면서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자, 이 시는 그러니까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나 사물이나 동등한 탈주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주체와 타자의 차별을 해체하는 이 평등의 시가 된다는 것이 이러한 그 환유시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의 본질은 무엇이며 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은유의 시를 택할 것인가 환유의 시를 택할 것인가. 야콥스는 시와 산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시는 은유적인 선택의 축에서 시어를 선택하고 은유적으로 투사해서 결합한다고 했는데 실제 오늘날 시 현장을 보면 오히려 환유적으로 결합하는 시 문장도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유적인 시가 리얼리티가 있다고 오히려 말하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은유와 환유의 보다 근본적인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은유와 환유, 시와 산문의 상대적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20세기에 와서 모든 가치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상대적입니다. 자, 은유와 환유는 언어가 가진 두 축의 특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은유는 선택 기능과 유사성의 원리를 축으로 해서 작동되고, 환유는 결합 기능과 인접성의 원리, 즉 인접한 단어들이 규칙에 맞게 배열돼야 한다는 이 선도적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유사성을 동력으로 하는 은유적인 힘, 이것은 의미의 중심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의미의 핵심을 포착해내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유는 인접성의 원리에 따라서 끝없이 연쇄해서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의 모든 그 활동이나 작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감을 짤 때 날줄과 시질로 짜여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 시간과 공간의 수직과 수평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생각도 수직적인 생각과 수평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힘은 중심으로 향하는 구심력이 있고 또 원심력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맞닿아서 팽팽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표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면적인 구성의 세계가 있고 또 외형적인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외적인 것이 강할 수도 있고 내적인 것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 존재도 내적인 조건이 있고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자아도 있고 사회적 자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또 발전과 변화를 향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는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어울려서 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존재 원리는 나와 세상을 드러내는 언어, 즉 문장의 경우도 이러한 것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성의 원리도 은유적 축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또 환유적 축으로 연결해 나간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맞따라서 날줄과 시줄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어떤 비단을 짜 가듯이 역사도 문화도 인생도 다 날줄과 시줄의 결합관계에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사한 등가의 수직축에서 단어들을 선택해서 굴비 엮듯이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어의 선택은 은유적 등가의 계열축에서 선택하지만 단어들의 결합은 주어 플러스 서술의 형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접성, 환희적인 관계로 결합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문장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이라도 시의 경우는 보다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운문이라 해서 음성의 반복적 규칙, 리듬을 사용했지만 이때 이 운문의 리듬은 운율, 자수율, 행가리 등을 주로 했습니다. 따라서 운문 중심의 과거 시에서는 은유 중심이 아니고 환유 중심의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행가리만 해도 시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 시는 감동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보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창조할 때 은유의 전위적 기능이 필요하게 되고, 리듬의 경우 과거에는 음성적 반복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의미의 반복, 이미지의 반복도 리듬이라는 인식에서 시의 문장은
언어의 결합 과정에서도 은유적인 투사가 동심원을 그리는 이런 진동의 문장을 만들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라 해도 사물의 핵심, 중심, 내면 존재성을 지향하거나 기존의 것을 단어나 그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것을 초월하고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그 감성적 서정시에서는 은유적 표현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 시적인 그 요소를 최소한 그 리듬과 행가리는 인정하더라도 현실과 사실들을 디테일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시어들의 결합에서 이 환유라는 산문성을 강하게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사실주의 시나 어떤 목적성의 시들이 뭐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은 시인들 개개인의 어떤 시학적 관심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시대 사상이나 또 사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 또 상징주의 뭐 이런 것은 은유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주의에서는 환유가 또 주도적입니다. 초현실주의는 은유입니다. 그러나 모더니즘에서는 또 은유적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환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유와 환유는 세계관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학술적인 문장은 환유적인 결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감동을 동반한 문학의 문장은 모두 은유적 결합과 환유적인 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문인 소설에도 그러니까 은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환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은유가 있지만 시처럼 은유의 빈도가 높지 못하고 또 같은 시라 하더라도 순수 서정시는 은유적인 빈도가 높고 산문적인 빈도가 약하고 서사시나 산문시나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는 환유의 시는 은유적인 요소보다는 환유적인 요소의 빈도가 강할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최근 환유적인 시가 보다 진보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의 그 시류적인 생각이다. 해체주의나 탈구조주의를 통한 이념적 양극성이 사라지면서 등장한 사회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문이 아닌 시를 왜 쓰는가? 감동과 초월과 창조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보여지는 현상의 리얼리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 은유적인 결합의 시를 쓸 건가, 환유적인 결합의 시를 쓸 건가 하는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렇다면 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시를 쓰는 시인에게 물어야 할 영원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